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범위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쭉쭉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려고 어, 매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좀 되게 피곤해서 눈도 좀 아프고 약간 목소리도 좀 많이 잠겼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텐션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참 저는 좋은가 봐요. 이게 수업하고 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어, 일단 삼국의 문화랑 대교류 파트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그냥 좀 가볍게 문화적인 것들은 좀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과정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귀족 사회가 이제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딱딱딱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걸 독점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모든 걸 독점했던 게 귀족, 엄청난 특권층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들은 토지와 노비 이렇게 소유한 대단히 아주 잘 살았던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하지만 얘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평민에 해당되는 농민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세금을 바치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여기조역. 그래서 좀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게 당시 평민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평민들을 좀 구제하기 위한 구휼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을파소의 고구려의 진대법입니다. 충군기에 곡식 빌려줬다가 나중에 절이 아주 낮은 이자로 해서 갚게 해주는, 그래서 힘든 백성들, 굶주린 백성을 좀 살려주고자 했던 게 바로 고구려의 진대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비에 해당되는 건 바로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고대 사회는 신분이 한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천민들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었다. 사람 이대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존재가 바로 천민.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좋았을까요? 자, 그리고 사회생활은 형벌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 고조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부여에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나라들 고대 사회들은 대체로 굉장히 엄격한 형벌 제도를 갖고 있는데, 단 신분 사회잖아요. 그래서 신분 차별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고, 가족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대체로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고구려나 이런 대부분의 요 시대 때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의 놀이문화인데 고개, 씨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공차기, 격구, 그리고 격구는 뭐 폴로 같은 경기입니다. 공차기는 축국이라고 불렀죠. 축구 아니고 축국입니다. 다음 바둑, 투호. 투호는 뭐 귀족들의 놀이문화의 아주 끝판왕이죠. 가만히 편안하게 이제 제자리에서 요것만 아주 우아하게 화살만 던져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뭐 튕겨 나가든 어디로 날리든 상관없죠. 어차피 지가 주우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아한 아주 귀족 문화가 바로 투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뭐 제가 그냥 상의로 이제 나눠 놓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됐지만, 실제로는 평민이 가장 많은 숫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천민의 숫자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아주 소수의 특권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계급상의 층위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숫자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평민이 제일 많아요. 제일.
자, 그다음 신라의 요 특유의 이 신분제를 좀 봐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골품제라고 하죠. 뼈에다가 등급을 매긴다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뼈대 있는 가문이다 할 때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뼈에다가 등급 매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어느 집안에 얼마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족, 중한 귀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눴던 것 같고, 왕족도 성골과 진골로, 성골은 진짜 찐 왕족, 원래부터 이어져 오던 찐 왕족이고, 진골은 나중에 왕족으로 편입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진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가야 왕족, 김유신 같은 경우도 가야 왕족 출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골로 좀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는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3두품 이하는 거의 평민화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존재들은 6두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왕족 바로 아래 귀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애들이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신분적 한계를 갖고 있던 애들이 바로 6두품이었죠. 다음 골품에 따라 관등 그리고 집, 수레의 크기까지 그러니까 수레 바퀴의 크기까지도 제한을 둬요. 귀족이니까 난 이만큼 할 수 있고 뭐 나는 품계가 낮으니까 훨씬 더 낮게 품이 낮으니까 수레가 요만하게 조만하게 할 수 있는 요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다 일상생활까지도 다 제한을 두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율령을 반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우 엄격히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잘 받으면 아주 도움이 될 텐데요. 대체로 이제 육두품 얘기가 나오면 요렇게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게 육두품은 다행히도 제6간 등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위로는 진골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육두품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주 나쁜 것이 자기들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데 진골 귀족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데도 아무리 봐도 멍청한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말귀도 못 알아듣고 너무 답답한데 나보다 상사예요. 왜? 잘 타고 나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육두품들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상을 한번 보면, 자, 당시 경제적으로, 농업사회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고, 우경이나 뭐 소, 쟁기 이런 걸 사용이 되면서 수확량 당연히 늘었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은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관계 수로 같은 걸 좀 만들게 되면서, 벼농사가 일부 실시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 백성들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세금 제도는 조세, 공납력 이렇게 3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대 몇 이렇게 하지 말고 조세, 공납력입니다. 자, 조세는 인도세, 호세, 그러니까 각 집마다, 각 사람마다 이렇게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음 공납은 특산물 바치는 겁니다. 우리 어느 지역의 임금님께 진상한 뭐 특산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고요. 역은 노동력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 힘력자거든요. 군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요역은 노동력 제공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백성들의 생활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귀족이나 아니면 국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귀족에게도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그리고 노동력 증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노급 생각하면 됩니다. 노급은 수조권에다가 노동력 증발권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이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아니면 귀족에게 좀 시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백성들은
노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도적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났겠죠. 자, 그에 반해서 귀족들은 아주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요. 아주 넓은 토지를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노비도 소유하면서 아주 풍족한 사치를 누렸습니다. 자, 고리대를 이용을 해서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러니까 사채 쓰게 한 다음에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하고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토지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랑 노비랑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가면서 더더욱 부익부가 되고 백성들은 더더욱 빈익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겠죠. 자, 요거 그림을 보면 벽화인데요. 요것만 봐도 신분차별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사람은 귀족이고요. 그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건 신분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작게 그려놔요. 옆에, 신하 아니고, 요 이제 시중 드는 사람들이 훨씬 컸을 수가 있거든요. 덩치가 훨씬 크고, 그랬을 수 있는데, 신분에 따라 이렇게 사람의 크기를 달리 그렸다라고 하는 게 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다음, 자, 종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국가였으니까 삼국 때는 아무래도 불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왕실에서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점이 부족장 세력들이 각기 자기들만의 토속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상을 통합하려면 어느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외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불교는 사실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바로 왕족불 사상이라고 얘기했죠. 왕이 곧 부처다 해서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부처잖아요. 석가모니. 그것과 왕은 같다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귀족들 같은 경우는 윤회사상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신분적인 특권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회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뀔 윤자거든요. 돌아올 해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돈다 인생은 돌고 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뭐 과거에 내가 아주 열심히 잘 살았고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윤회 사상이거든요. 요걸 이제 신분적인 특권을 합리화하는 데 쓰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귀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전생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노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노비가 된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노비로 태어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런 신분적인 특권을 좀 합리화하는 데 쓰였던 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같은 경우는 호국신앙이라고 나라를 지킨다, 수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호한다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를 기원한다거나 아니면 질병 낫기를 기원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불교 행사를 연다거나 아니면 탑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라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백제 미륵사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특히나 불교식 이름의 왕이 있었죠. 왕호가 신라 법풍, 불법을 처음 일으킨 사람, 불교의 법도를. 그다음 더 전진시킨 사람, 진흥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되겠고, 원강의 세속옥에는 화롱도가 지켜야 될 세속에서, 그러니까 속세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뭐 임전무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원강은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살생유택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불교적인 색채가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 미륵신앙이 유행을 했는데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는 내세 다음 이제 미래에 오는 약간 구세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컸다는 사실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 세상이
살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학과 도교 한번 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가 보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철기시대 때 이미 한자가 처음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출토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미 이때부터 뭔가 한자를 쓴다거나 이런 문자를 접하는 시대였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삼국시대는 이두나 향찰, 요게 약간 우리 지금 한글이 후민정음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고 뭐 한자에 좀 음을 음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썼던 것이 이두나 향찰입니다. 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에 태학 그리고 지방인 경당을 설치하면서 유학교육 이런 한자의 보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다음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유교 경전과 기술학을 교육했던 엄청난 엘리트가 이루어졌던 게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 기관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 제도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신라도 유교 교육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는 아주 뜻밖의 비석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것이 임신년에 서약을 기록한 비석이라고 신라의 청년 둘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뭐 출세하자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런 걸 이제 비석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서약을 기록한 비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서기서. 그래서 신라도 유교 교육이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걸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비문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비석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쓰여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이 역사책을 많이 편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았고요. 다 소실되고 뭐 없어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 영영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을 펴냈고요. 백제는 근초광 전성기 때죠. 고흥이 서기라고 하는 걸 펼쳐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마찬가지로 전성기 때죠. 거칠부가 국사라고 하는 걸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남아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고요. 다음 도교가 전래가 됐는데요. 도교는 중국의 종교죠. 그래서 산천숭배 사상이나 신선 사상 이런 것과 결합이 되면서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뭐 금동 대향로, 그리고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 이런 것들이 도교에서 나타나는 이상 세계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와 관련된 문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 시대에는 아무래도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그걸 걱정했을까? 세금을 잘 내려면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농경과 관련해서 천문학, 그리고 수학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천문학 같은 경우는 왕의 권위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당시 사람들의 뇌 구조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천문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의 정치를 잘하면 뭐 자연재해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뭐 홍수가 난다거나 막 지진이 막 오고 막 갑자기 화산이 막 터지고 이러면 야 이거는 하늘이 노했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천문 관측을 해서 백성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국가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왕의 권위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천문 관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신라의 첨성대라고 하는 관측 기구에 해당되는 유적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보면 별자리 그림, 천문도가 나와 있는데요. 요게
지금의 별자리랑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이 천문관측에 대한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별자리 그림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고구려의 이 천문도를 좀 반영을 한 거래요. 그래서 그만큼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 고분이나 탑 이런 거 만들 때 워낙 크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것들이 지식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덤 볼게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민족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백제도 보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죠. 석촌동 고분 이런 것들. 자, 그러다가 둘 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 양식이 똑같죠. 근데 백제는 조금 특이하게 이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었다. 그래서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이긴 한데 조금 더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널을 덧댔다 해서 덧널 무덤인데 돌무지 무덤은 도굴이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입구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도굴이 굉장히 많이 됐고 실제로 도굴이 아주 쉬운 구조인데 덧널 무덤은 그런 도굴에 쉬운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냥 입구 뻥 뚫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널이라고 하는 공간에 따로 이제 시신과 그리고 껴묵거리를 같이 이제 묻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라에서는 이런 무덤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거는 바로 이 덧널 무덤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천마총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신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요게 이제 무령왕릉의 모습이죠.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천마도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출토가 됐기 때문에 천마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불교 미술 한번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원 같은 경우는 신라의 황룡사, 백제의 미륵사, 현재 터만 남아 있는데 둘 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이라고 보면 되고 특히 미륵사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절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가보면 아주 황량하게 터만 좀 남아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 탑 같은 경우는 사리를 모셔두는 곳이라서 불교에 있어서 사리는 즉 부처와 같은 것이고 그러면 탑은 부처와 같다 이렇게 3단 논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탑이라고 하는 건 예배의 대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처음에 대부분 목탑을 많이 만들다가 결국 아주 균형의 형태로 아주 좀 단아하고 딱 안정적인 형태의 3층 석탑으로 많이 만들었죠. 그만큼 우리는 돌이 많았어요. 자, 고구려는 다 목탑이라서 전해진 탑이 없습니다. 전쟁도 워낙 많았고 그래서 다 불타 없어진 걸로 보이고요. 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미륵사지 석탑이 참 아주 우여곡절 많이 겪은 아이인데 목탑의 양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고요. 다음 정림사지 옥층 석탑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부여에 있는 것인데 아주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당시에 이제 당의 장수 였던 놈이 나 여기 왔다감 이렇게 석탑에다가 낙서를 해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백제를 평정한 탑이란 낙서가 있는 그런 탑이죠.
다음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이었죠. 목탑은 불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고요. 다음 분황사석 탑이 조금 특이해요. 그냥 돌탑인데요. 이 돌을 가지고 이게 미륵사지고요. 요건데 돌을 가지고 벽돌처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벽돌을 만드는 건 사실 모래거든요. 모래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구워서 이제 하나의 단단한 돌의 형태로 만드는 게 벽돌인데 근데 요거는 모래로 이렇게 해서 뭉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전석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이 벽돌 전자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모방한 탑 이런 뜻이죠. 모전석탑. 그다음 불상. 불상은 대체로 뭐 온화한 미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특징을 좀 봐둘게요.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부처님 주위에 이렇게 빛나는 아우라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광배라고 해요. 빛나는 배경. 그래서 광배가 나타나는 게 이 고구려 불상의 특징이고요. 요게 이제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벽에 이렇게 조각돼 있는 건데 뭐 백제의 미소다 이렇게 불리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좀 생긴 게 다르대요. 근데 분명히 요 각도에서는 미소라기보다는 조금 더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그리고 이게 경주에 있는 베리석불인데 마찬가지로 삼존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대체로 좀 온화한 미소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다음에 불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정확하게 소재가 금동이고 다음에 표현한 사람이 미륵이고 다음에 방가라고 하는 건 반 가부좌 틀었다, 반 앞바다리 했다 이런 뜻이고요. 사유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 그리고 대상 그리고 자세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불상 이름은 그렇게 붙여져요. 다음 문화교류. 삼국이 참 재밌어요. 삼국은 경쟁과 협력을 계속 이제 당시 상황에 맞도록 해서 계속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데 한 나라가 세지면 결국 나머지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주도권을 가진 애가 바뀌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가 합치고 이런 식으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모습이고요. 4세기 이전 그러니까 이때는 신라 내무랑 때이죠.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때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세기쯤 되면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끌게 되죠. 광장. 그래서 나머지 둘이 합칩니다. 그래서 낮의 동맹으로 교류가 좀 활발해진 걸 볼 수 있고요. 미륵사, 황룡사 요거 탑 세우고 할 때 서로 이제 뭐 기술자들을 보내준다든지 교류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커왔고 그리고 결국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삼국의 문화 교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문화 전파한 것만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삼국뿐만이 아니고 초기에는 이제 가야도 철기 문화나 토기 같은 거 전해졌고 그래서 스에키 토기, 일본 스에키 토기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백제 같은 경우가 외랑 아주 활발하게 교류했고요. 그래서 와지키랑 왕인이 천자문 논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노리사치게 사람 이름입니다. 불경과 불상을 전했고 아스카사 요 나중에 일본의 이제 고대 이 문화가 나타난 것 중에 아스카사의 기술자를 이제 파견을 해서 백제 가람 양식이 일본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백제의 이제 절의 배치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그대로 이제 전파된 걸 볼 수 있고 다음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 삼국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준 거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가 만들었거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호류사의 백제 간음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국시대의 방가상과 모양이 대체로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방가사유상이죠. 그리고 요 뒤편에 있는 것이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인데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자, 그 다음 고구려는 이제 담징이, 먹종이, 물감 이런 거 제조 방법을 전해줬고, 승려 태자라는 사람, 승려 해자라는 사람이 쇼토코 태자의 스승 역할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다음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이제 일본에 나와 있는 고분벽화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리 고분벽화가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거, 제방 쌓는 거, 다음 도자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전래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자가 틀렸네요. 아입니다. 아이.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국의 문화 전파로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라는 게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삼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수산리 고분벽화의 모습과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모습인데 구도랑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당시에 이런 옷을 안 입었죠. 요거 그리고 일본의 국보 1호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일본은 반대로 얘기하지만 백제가 아무래도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물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